요즘 페이스북 사용자들 사이에 타임라인이라는 것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시간 순으로 배열해 역사책을 엮듯 이야기를 구성해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왜 삶을 기록하고 싶어 할까요? 또 한 사람의 삶이 기록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1666년 9월 2일 월요일, 런던 다리 부근 푸딩레인에 있는 왕실 빵가게에서 불이 났다. 교회, 주택 등 모든 건물이 일시에 화염에 휩싸였고 공포 어린 불길 소리와 함께 건물들이 쓰러져 갔다. 영국의 문인이자 해군이었던 사무엘 페피스의 일기엔 이렇듯 런던 대화재를 비롯한 영국의 역사들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나치의 학살이 평범한 유태인들의 삶을 어떻게 앗아갔는지 우리는 안네 프랑크의 일기를 통해 절감했습니다. 5.18 때 광주의 상황을 기록한 어느 여고생의 일기는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한 사람의 기록이 때로는 한 시대의 증언이 된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기록이 주는 큰 의미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려는 이 사람은 기록에 있어서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달인입니다. 전해지는 일기만 무려 11년 분량. 외세의 침략, 사화, 험난한 시대 속 일상의 기록을 멈추지 않았던 선비. 미암 유희춘입니다. 잠시 검문 입겠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머리를 이따위로 하고 다니, 이 새끼야. 이거 저 이 새끼 봐라 이거. 죽어봐 이 새끼야. 나와 이 새끼야. 불심 검문과 검열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가방에 무슨 책을 갖고 있는지, 무슨 글을 썼는가를 갖고 사상에 색깔을 씌우고 단죄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미암 유희춘이 살았던 1500년대에도 검열의 시대였습니다. 살인파의 거두인 전필제 김종직은 자신이 쓴 조의 제문으로 인해 연산군에게 부관 참시를 당했습니다. 그 후 조광조 등 젊은 선비들이 희생된 기묘사화, 미암 자신을 비롯한 100여 명의 선비가 화를 당한 을사사화의 피비린내가 가시지 않은 때, 미암의 시대는 쓰고 기록한다는 것이 때로는 목숨을 거는 일이 됐던 시대였습니다. 더구나 미암은 을사사화, 양재역 벽서 사건을 거치며 19년의 모진 유배 생활을 했던 터. 그런 그가 복직을 한 후부터 기록을 시작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가 만난 시대, 자신이 만난 사람들과 자신이 했던 생각들을 하나도 잊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었을까요? 참 유학자인 정암 조광조가 대죄를 입어 어둠에 묻히고 눌려 지낸 지가 50년에 이르렀다. 영상 이중경과 윤근수가 먼저 그 뜻을 발휘하고 기대승과 김첨경 등이 간절 보기를 발언하다. 이에 성상이 특별히 관작과 시호를 추중하게 하시니 이는 진실로 이른바 100년의 공의가 정해진 바이니 사림들이 감격하고 기뻐하며 다행스러워하였다. 1568년 4월 10일 조광조의 사면 복권이 이루어지는 감격적인 순간을 우리는 미암 일기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통 의술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유희춘의 미암 일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소중한 자료입니다. 이조 판서 홍담에게 편지를 써서 허준을 내이원에 천거해 주도록 부탁했다.
허준은 정삼풍 내의원정에 올랐다. 허준을 내의원에 천거한 사람이 바로 미암 유희춘이었다는 사실을 비롯해 미암 일기에는 동의보감으로 알려진 명의 허준이 무려 38회나 등장을 합니다. 의원들의 내면 세계를 엿볼 수 있는 대목. 당대의 약 처방과 의술에 관한 기록들이 매우 내밀하여 우리의 의학 역사를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영남에 한 양반집이 있었다. 서울의 한 장사꾼이 지나가다 밥을 지어달라고 쌀을 주었다. 저기 길을 가다 배가 고파 그러니 밥을 좀 지어주시오. 그런데 오래도록 밥을 주지 않아 부엌에 가보았다. 죄송합니다. 하도 오랫동안 굶주리다 보니 밥을 지어서 먹어버렸습니다. 뭐요? 장사꾼은 화가 나서 그 사실을 고을 수령에게 고했다. 제가 쌀을 줬는데요. 아이고 참나. 뭐라고? 우리 고을 인심이 그리 되었어야. 수령이 사람을 보내어 가보니 그 양반은 이미 죽어 있었다. 경성 근처에도 굶어 죽은 시체와 유랑민이 많은데 조정에서는 전혀 생각지 않아 태평무사한 때인 것처럼 지낸다. 이제 마땅히 대신들과 논의해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선조 3년 기근이 들어 굶어 죽는 백성이 속출하던 때 당시 홍문관 부제학이었던 미암의 일기. 백성들의 처절한 현실이 눈에 그려진 듯합니다. 이 무렵 선비들의 기록에 여성이 등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미암은 아내 송덕봉과의 알콩달콩한 부부 사이 시시콜콜한 이야기는 물론 부인의 글을 모은 시가집을 일기 끝에 붙입니다. 1574년 9월 미암은 승문원에서 야근을 하다가 부인 덕봉에게 술과 시를 보냅니다. 부인 덕봉도 이렇게 다정한 답가를 보내죠. 물론 이런 답장도 미암 일기에 고스란히 보관이 됩니다. 내가 요사이 근 3개월여 독숙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런 조행이 당신 고맙지 않으십니까? 여색을 멀리한 것은 나이가 60에 가까운 당신의 건강에 좋은 일이지 내게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닙니다. 당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만리 밖에 있는 당신을 대신해 나는 지성으로 장례를 치렀어요. 당신과 나 누구 공이 더 큰지요? 아이고 민망해라. 홀로 지내던 미암이 여색을 멀리했다고 자랑했다가 본전도 못 찾는 대목입니다. 이 밖에도 경연장에서 임금님이 주신 술을 거절 못하고 마신 채 비틀거리는 술 못 마시는 선비들의 우스꽝스러운 모습, 관리들의 녹봉과 노비들 세경에 관한 기록, 출판과 책 구매법에 대한 기록, 양반 관료들과 기생들의 사랑에 대한 기록 등등 조선시대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한 시대의 거대한 풍속화가 바로 미암의 일기입니다. 기술의 진보로 무언가를 기록한다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해집니다. 이 시대의 기록들이 남길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잘한 일상에서 자신이 살았던 큰 시대까지를 모두 보고 기록했던 미암이 이 시대를 산다면 과연 어떤 것들을 기록하게 될까요? 26살 차. 당시로는 할아버지와 손잡번. 두 사람이 실제로 만난 것은 평생 단 4번. 그들의 교류는 편지를 통해서였습니다.
공개적으로 논쟁하고 존중하는 학풍을 노학자와 젊은 선비는 만들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죽어서도 함께 계신 이 두 분, 지금 이 시대를 보고 무슨 이야기를 나누실까요?